정부의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불거진 대외 악재,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으로까지 악화됐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6% 넘게 폭락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선전지수는 7%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소식도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SK 브로드밴드와 CJ 헬로비전의 합병에 반대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합병법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추가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주도의 집값이 크게 올라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임대주택 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목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으로까지 악화된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던 지난해 6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개별 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여는 등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이에 소비 심리는 메르스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엔 지수가 10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풀 꺾인 소비 심리는 올해 초부터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등의 여파로 석 달째 하락세를 그렸고 8개월 만인 이번 달엔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그만큼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65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해 크게 나빠졌습니다. 또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도 75로 집계돼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도 각각 2포인트 하락한 98과 105로 집계됐고 가계부채와 가계부채 전망 지수는 각각 103과 99로 1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오후장 개장 직후부터 폭락세를 보이며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1%대 하락세로 출발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워 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3,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4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투입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선전 종합지수는 7% 넘게 폭락하는 등 주로 기술주와 소형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끊임없는 유동성 주입에도 불구 중식 증시가 이같이 급락한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자의 중국 증시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공모펀드 투자 규모 감소와 최근 일부 소형주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부 트레이더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한 것도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중국 증시 대폭락에도 불구 0.32% 오른 1918.57을 기록해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0.43% 오른 646.28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2천억 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과 302억 원 규모의 삼성 엔지니어링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 SDI가 매각을 추진하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중 2천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유가 증권시장 마감 후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순환 출자 해소 과정에서 대규모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일부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 부회장이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관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이번 블록딜에 참여해 3천억 원 규모의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보유한 302억 원 규모의 자사주 302만 4,038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약 700억 원 규모의 주식은 추후 별도의 방법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위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투자자들에게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ISS는 미국 금융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입니다. 세계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찬반 형식으로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런 ISS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반대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합병 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주주들의 동의 없이 총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추가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액면 총액을 합병 전 4천억 원에서 합병 후 1조 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ISS는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가액인 1,696원이 주가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CJ헬로비전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 12,000원입니다.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ISS의 보고서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의 주식 약 29만 주를 보유한 베어링 자산운용은 이틀 전 ISS의 권고에 따라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를 공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ISS의 의견을 참고하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어져 22일과 3일 이틀간 외국인들의 CJ헬로비전 주식 약 3만 8천 주가 순매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가 인수합병 주촉 의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 컨설팅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CJ헬로비전, SK텔레콤의 인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을 다루는 이번 주주총회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제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 없는 제주 토착민들이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 탓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199만 6천 제곱미터, 여의도공원의 8.7배 규모입니다. LH는 지난 2003년 개발을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했지만 국토계획법과 제주도특별법에 묶여 임대주택 등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LH 제주도 보유 토지의 21.5%는 도시지역, 78.5%는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특히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지역은 제주도특별법의 적용까지 받아 개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경관보전지구와 지하수보전지구 등으로 나뉩니다. LH 보유 토지의 17.9%는 경관보전 1등급으로 분류돼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고 60.6%는 경관보전 2, 3등급을 받아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1.4%에 해당하는 2만 8천 제곱미터의 땅은
지하수 보전 1등급을 받아 폐기물 처리 시설과 생활하수 발생 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제주 전체 지역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주 지역의 그 여건에 맞게 건축물의 고도라든지 건설 용적률 관련된 법규에 대한 부분을 주택 임대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땅값은 전년과 비교해 19.35% 급등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되는 등 잇따른 호재 때문입니다. 제주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가격은 작년 8%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인 3.5%와 비교해 2배 이상입니다. 무주택 제주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 경쟁이 해외 송금 서비스로 옮겨붙었습니다. 이자 이익만으로는 더는 수익을 늘리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비이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데 해외 송금이 쉽고 빨라지면서 고객 편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은 최근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원큐 트랜스퍼를 선보였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은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수취인은 이전보다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해외 송금은 길면 3일 후에나 찾을 수 있었지만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는 5분이면 됩니다. 우리은행은 무계좌 방식의 위비킥 글로벌 송금을 내놨습니다. 위비뱅크를 통해 송금하면 수취인은 송금 번호와 이름 등 정보 확인만으로 현지 제휴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써니뱅크 간편 해외 송금에 새 기능을 더했습니다. 환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미리 환전해서 가상금고인 환전 모바일 금고에 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기술적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 송금 기술 검증에 성공했는데 보안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 적용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분산 공개하고 중앙 집중화를 하지 않아 해킹과 유변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비은행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송금 서비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IT 기업과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뛰어들어 해외 송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서울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체험형 백화점으로 대변신했습니다. 신세계는 강남점을 앞세워 3년 안에 매출 2조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재 1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아성을 깰 수 있을까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점 15년 만에 증축과 리뉴얼 공사를 마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존 5층 건물이었던 신관에 6개 층을 올려 총 11개 층으로 세 단장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강남점 영업 면적도 기존 16,800평에서 26,200평으로 커지면서 서울에서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백화점이 됐습니다. 공사 기간은 총 17개월, 기존에 없던 전문 매장 4곳을 새로 구성하면서 브랜드 수도 기존 600여 개에서 1,000개로 60% 늘렸습니다. 단순하게 고객의 상품 판매하는 쇼핑시설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체험형 쇼핑센터로서 증축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백화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백화점으로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수준인 4층 슈즈 전문가는 국내외 브랜드 구별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꾸몄습니다. 국내 최초로 구찌, 페라가모, 루이비통 등 명품 신발만 따로 모아놓은 단독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또 10층에는 아이와 엄마들을 위한 유아동 전문관 리틀 신세계가 들어섰습니다. 기존 백화점에서 볼 수 없었던 이유식을 데울 수 있는 주방 공간과 수유실 등을 새로 꾸며 유아 휴게실 공간을 강화했습니다. 패션과 리빙 등 다양한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컨템포러리 전문관, 그리고 소형 가전부터 대형 가전까지 선보인 생활 전문관 신세계홈도 운영합니다.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로 롯데의 정면 승부를 선언한 신세계가 매출 2조 점포에 등극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로도 지어집니다. 건설사들이 임대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다양한 주거 상품을 내놓으려 하는 것인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뉴스테이가 아파트 말고도 주상복합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로도 공급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뉴스테이 오피스텔과 뉴스테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아파트 중심인 뉴스테이 주택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로 확대하기 위해서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뉴스테이를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다각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대형 건설사들이 뉴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분양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이나 도심 주민을 위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뉴스테이를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이 건설사들은 호텔 수준의 주거 관리 서비스를 뉴스테이에 도입하기도 하면서 기존의 건설 공급 중심에서 주거 관리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또 임대주택의 값싼 이미지를 없애서 뉴스테이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임대 후 8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각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공급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대우건설은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두세 곳에서 뉴스테이 오피스텔을 혹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롯데건설 역시 올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뉴스테이 단지 2개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롯데건설은 뉴스테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책임지는 등 각종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뉴스테이 플래너를 각 단지에 둘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DH에 적용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뉴스테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더해 입주민이 현대자동차를 무료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뉴스테이 카쉐어링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KT 부동산 자산관리 계열사인 KTAMC도 올해 경기 광명 소화지구에서 뉴스테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지상 10층 420실 규모로 1, 2층에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운동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지방에서는 문을 닫는 은행 지점들이 뉴스테이 오피스텔로 이제 탈바꿈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가 이 지방에 문을 닫는 은행 건물들을 사들여서 뉴스테이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입니다. KB 하나은행의 대구 대명 기업금융센터와 부산의 양정 광안 지점 건물이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면적에 따라서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월세는 42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쉽도록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멤버십 포인트와 OK 캐시백 포인트로 임대료나 관리비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진화하고 있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장과 공모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쉽게 바꾸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심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1단계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혁에서는 우선 기존 70개 개혁 과제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와 금융인프라의 해외 진출, 상장 공모제도 개편,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등 그동안 미뤘거나 미흡했던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25일에서 27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공조 전시회 아크렉스 2016에서 지역 특화 시스템 에어컨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오염에 강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멀티V4, 멀티V 워터4 쉘앤코일, 하이드로키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공기와 물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대표 시스템 에어컨인 멀티V4의 열 교환기 외관 패널에는 특수 코팅을 입혀 알루미늄의 부식과 물방울 맺힘으로부터 실외기 부식을 최소화했습니다. 멀티V 워터4 쉐랭 코일은 기온이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일반 실외기와 달리 냉각수로 컴프레서를 시켜 안정적인 냉난방을 제공합니다. 하이드로키트는 시스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온수를 공급하거나 난방에 활용할 수 있어 호텔 등 숙박시설에 적합합니다. LG전자는 현지 주요 고객 120여 명을 초청해 부스 투어와 워크숍을 하는 등 인도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친환경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 3종을 모두 공개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아이오닉의 첫 모델로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선보인 데 이어 제네바 모터쇼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국내에 이미 출시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41마력, 국내 시판 모델 중 최고 연비인 복합연비 리터당 22.4k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모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을 통해 전기차 모두의 주행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순수 전기차 모드로만 약 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로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중 최대인 169km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올해 3월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서 국내에 첫 선을 보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내에 국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화두 중 하나가 창조 경제, 바로 청년 창업과 벤처 창업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 지원 기관인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연간 1000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 창업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5기 졸업식 현장을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4일 제5기 졸업식을 갖고 252명의 청년 CEO를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주영섭 중기청장을 비롯해 벤처 창업 관련 유관기관장, 청년 CEO 가족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해 청년 CEO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창의적인 청년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그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곳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 창업인, 또 벤처인, 그리고 기업인으로 거듭나시기 위해서 땀과 아이디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 바쳐온 제5기 졸업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6개 기업이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소기업 청장 표창을 받은 최의연 모어든 대표는 폐차된 자동차에 가죽 시트를 세척, 향균 코팅, 염색의 공정을 거쳐 가방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킨 제품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창업자다 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법률적인 거나 특허 등 사업에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부족했는데 교육 등을 통해서 이를 좀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 청년 CEO들은 제품 전시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담은 다양한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형태의 그 다각형 모듈입니다. 자유 공면이 구현이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한 이래 지난 5년간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1215명의 청년 CEO를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 CEO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한국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 0.01%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03%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들 펀드는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고용은 전년보다 0.2% 줄어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물가 상승률은 1.3%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 전세버스 4대로 무료 운행해온 콜버스랩의 심야 콜버스가 다음 달 중 유료화됩니다. 4km까지 기본 요금은 2,000원에서 3,000원이고 이후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